네가 잘 카메라 조절해. 너만 나오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즈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예요. 오늘 읽을 책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반입자입니다. 지금 3차원에서 운동량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X 방향의 운동량의 X 성분은요. P, 그러니까 이거는 뮤 곱하기 속도의 속력인가? 속도의 X 성분이네요. 똑같이 Y랑 Z도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꼭.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나한테 읽어주라고. 저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으니까 L은 2분의 1 뮤 하고 X 속력의 X 제곱 속력의 Y 성분 제곱 속도인가? 속도의 Z 성분 제곱 마이너스 그 V인데 XY V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XY Z 합친 이 포텐셜 에너지 이거 뭐라 하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래. 2분의 1 mv 제곱이 뭐더라?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가 라그랑지안이래요. 역학적 에너지를 해밀토니안이라고 하고 H로 썼는데 H는 XY 힘드네요. 못 읽겠어요.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이래요. 그래서 3차원 역학의 해밀토니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줘. 말투 똑같이. 해밀토니안은 H는 2분의 1 뮤 분의 1 운동량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운동량의 Y 성분 제곱 더하기 운동량의 Z 성분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쓴다네. 물리군. 그렇군요. 이번에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의 위대한 수학자 라플라스의 이야기를 하겠네. 라플라스는 1749년 노르망디 보몽 앙주오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교회의 관리인이었다. 라플라스는 삼촌이 교사로 있는 베네딕트 수도회 학교에 다녔다. 1765년 16세의 나이로 라플라스는 보몽 앙오주의 오를레앙 공작 학교를 졸업했고 캉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신학을 공부하려고 입학했지만 수학으로 관심을 돌렸다. 당시 캉은 노르망디에서 학문적으로 제일 활발한 지역이었다. 라플라스는 여기서 교육을 받았고 교수가 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는 첫 논문을 토리노 왕립학회의 논문집에 출판했다. 1769년 19세의 라플라스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 파리로 가서 수학자 달랑베르를 만났다. 달랑베르는 라플라스를 매우 귀찮아해서 두꺼운 수학책을 던져주고 이걸 다 읽으면 만나자고 했다. 며칠이 안 되어 라플라스가 찾아오자 달랑베르는 화를 냈다. 단 며칠 만에 그 책을 읽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책 내용을 질문하자 라플라스는 거침없이 대답했고 결국 달랑베르에게 인정받았다. 라플라스는 달랑베르의 소개를 받아 1771년부터 파리 군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1799년 11월 9일에 나폴레옹 보나파트르는 브리메르 18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곧 11월 12일에 라플라스를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5일에 그를 해고했다. 라플라스는 자서전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라플라스는 수학자로는 인류이지만 관리 능력은 평균 이하이다. 첫 사무에서 실수를 한 라플라스는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곳에서 사소한 트집을 잡았고 그의 아이디어는 결함투성이었다. 비록 내무부 장관에서 해고됐지만 나폴레옹과 라플라스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나폴레옹은 1799년 12월 24일에 그를 상원의원에 추대했으며 1806년에는 백작자기를 수여했다. 라플라스는 자신의 저서 천체 역학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하였다.
수학에서 라플라스가 남긴 위대한 업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라플라스 변원이고 다른 하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라플라스는 뉴턴의 중력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1783년부터 천체역학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이 논문들에서 행성의 타원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가속도, 행성의 운동에 다른 천체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했고 혜성의 궤도도 연구했다. 그리고 뉴턴의 중력 이론을 이용해 천체역학 책을 쓰는 과정에서 뉴턴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 R분의 라지 m, 스몰 m이 다음 방정식의 해가 됨을 알아내었다. 이건 읽을 수 없는 식. 이것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 부른다. 라플라스의 천체역학은 행성의 궤적에 대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저술한 최초의 천체 물리학 교과서이다. 그는 이 책에서 확률 분포를 이용한 미래의 천문학 모형도 만들었다. 양자론의 탄생. 1900년대 초에 양자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네. 1900년 독일의 플랑크는 빛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입자라는 것을 발견했어. 이런 기묘한 성질의 입자를 양자라고 불렀네. 빛을 이루는 양자를 광자라고 하지. 양자는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나요? 그렇다네. 뉴턴의 물리학에서 입자는 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양자를 묘사할 수 없어. 플랑크가 뜨거운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선을 연구하던 중 진동수가 뉴라고 읽나? 누인가? 뉴인 광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이거를 H라고 읽는 건가? 뭐? 플랑크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막 플랑크 상수 뉴 이렇게 불러야 해?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 아 아니래. 독일어로 하라고 읽으래. 하. 한유야 한유. 그래서 징징이 마크 중에 한유 그거 유튜버 같지 않아? 삼한유 이렇게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여기서 H는 하는 플랑크 상수이고 하로 읽는데 하는 6.62607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하고 뒤에 무슨 단위가 있음. 이다. 똑바로 읽어. ERG 곱하기 S. 이거 초겠지? 이다. 물리학자들은 진동수 U 대신 각 진동수 W? 막 이거 읽을 수가 없는데? 내 멍청 이슈가 막 드러나서. 오메가? 아닌데? 그 뒤에 용어가 써있어? 응. 와 개꿀이네. 근데 여기 안 나와 있어. W? 라고 할게요. 너무 기본적이라서. 아, 알려주면 좋겠다, 여기서. W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때 각 진동수라 읽어야 하나? 각 진동수는 E 파이 뉴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E는 E 파이 하 곱하기 각 진동수가 된다. 물리학자들은 우리 이거 되게 웃긴다. E 파이 분의 하는 하바라고 읽는다. 하바. 즉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E는 하바 W이다. 광자의 에너지를 파장과 광속을 표현할 수도 있다. 빛의 파장을 이거 뭐라 하더라? 람다? 너 지금 남다를 못 읽은 거야? 광속을 C라고 하면 람다는 뉴분의 광속이다. 다른 종류의 양자도 있나요? 물론이야. 1913년 덴마크의 보어는 전자가 양자라는 것을 밝혀냈어.
전자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군요. 맞아. 보어는 수소 원자 속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진 원자핵 주위에 전자 한 개가 있는 모습이지. 보어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En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는 마이너스 13.6 멍청이 슈 때문에 못 읽겠다. 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아냈어. 여기서 이 V는 전자볼트라고 부르는 에너지 단위인데 줄로 바뀌면 1 전자볼트는 1.6021766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된다네.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3.4 전자볼트,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처럼 계산하지. 이렇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레벨이라고 불러. 가장 레벨이 낮은 경우는 n이 1일 때인가요? 그렇지.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야. 전자가 이 에너지 레벨에 있을 때 전자는 바닥 상태에 있다 또는 전자는 n은 1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는 무한히 많아. n이 1인 상태, n이 2인 상태, n이 3인 상태 이런 식으로 말이야. 수소 원자 속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무한히 많다는 거군요. 맞아. 전자가 각각의 상태에 있을 때의 에너지는 자연수 n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자연수를 물리학자들은 양자수라고 해. 수소 원자 속의 전자는 양자수 n을 가지는군요. 그렇다네. 수소 원자 속의 전자가 다른 상태로 이동할 수는 없나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전자가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양자 도약이라고 부르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네. 다음과 같이 비유하겠다. 효주 나온다. 이동할 순 없네. 다음과 같이 비유하겠다. A라는 사람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잔액이 1원이라고 하자. 은행이 통장 잔액에 따라 사람들을 분리한다고 할 때 A는 잔액이 1원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이 화폐 최소 단위이므로 바닥 상태는 잔액이 0원인 상태이다.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가요. 예를 들어 양자수가 mn인 근데 m이 n보다 큰 두 상태를 생각하자. 양자수가 m인 상태의 전자는 광자를 방출해. 양자수가 n인 상태로 양자 도약할 수 있다. 이때 방출되는 광자의 진동수는 nu m에서 n으로 가는 거라고 하면은 하뉴 m에서 n으로 가는 것은 m의 전자의 에너지 마이너스 n의 전자의 에너지이다. 반대로 광자를 흡수하는 경우를 보자. 양자수가 n인 상태에 그렇구나. n이 m으로 가면은 m에서의 에너지 마이너스 n에서의 에너지이다. 그러니까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은 그게 된다. 파장은 다음과 그림과 같다. 이렇게 수소에서는 특별한 파장의 광자만 방출된다. 수소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그렇다. 발머가 발견했다. 제이만 효과의 발견. 보어는 수소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에 대한 발명 공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소 원자 속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알아냈지. 하지만 말씀으로 정확한 것이 아니야. 발머의 실험을 통해 수소 원자에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걸어주면 새로운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지. 이를 처음 알아낸 사람이 제이만이야. 그의 연구를 소개하겠네. 약간 슈베르트 닮았어. 아닐 수도. 제이만은 네덜란드 스와우 언더위 벨란트 섬의 작은 마을인 존앤 마이러에서 태어났다. 목사였다. 대박. 제이만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로라 현상에 대한 논문을 써서 네이처에 게재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물리학을 강의했다. 물리학 교수가 되었다.
중력에 대한 일부 실험, 결정 및 방사성 물질의 질량 대 줄량 비율을 발표했다. 제이만 효과가 뭐예요? 제이만은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냈어.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으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제이만 효과라고 부르지. 이 연구로 제이만은 1902년 스승인 로런츠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네. 2. 자기장을 걸기 전. 아래 자기장을 건 후. 이 실험실은 제이만 실험실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계적인 학술지에 고등학생이 논문에 실리는 건 대단한 일이야. 그렇다.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더블린 트리니티 컬리지 수학과를 졸업했다. 피츠제럴드 교수로부터 물리학을 배웠다. 프레스턴은 유명한 분광학자였다. 그는 제이만이 발견한 선 스펙트럼보다 더 많은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물리학자들은 제이만 효과를 정상 제이만 효과, 프레스턴이 찾아낸 것을 비정상 제이만 효과라고 부른다. 프레스턴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나요? 그는 노벨상이 제정되기 전인 1900년에 사망했어. 그래서 노벨상 후보에 오를 수 없었어. 만일 프레스턴이 살아있었다면 1902년에 제이만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을지도 모르지. 왜 자기장을 걸어주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제이만이나 프레스턴은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 당신은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야. 양자역학 개념이 확립되고 나서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이만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를 잘 설명하게 되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을 좀 더 읽다 보면 알 수 있을 걸세. 그렇군요. 슈타르크 효과. 수소의 전기장을 걸어주면 수소의 자기장을 걸어주면 수소의 선 스펙트럼 종류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럼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를 독일의 물리학자 슈타르크가 연구했다네. 그의 일생과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세. 바이에른 왕국에서 태어났다. 위넨 대학에서 공부했다. 박사학위를 땄다. 그 다음 교팅턴 켄 대학의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다. 교수가 되었다. 여러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다.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슈타르크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191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24년 슈타르크는 레나르트와 함께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유대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의 이론 물리학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로 여겼다. 또한 이론 물리학은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하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독일인들만이 물리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론 물리가 진짜 물리인데.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 슈타르크는 주요 범죄자로 분류되어 4년형을 선고받았다. 슈타르크는 이론 물리학을 싫어했나 보네요. 그보다는 유대인을 싫어했지. 당시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말일세. 그런데 슈타르크 효과가 뭐죠? 아까 자네가 질문한 내용이라네. 슈타르크는 전기장을 걸어주고 선 스펙트럼을 조사했지. 제이만 효과처럼 전기장을 걸기 전에 나타나지 않던 선 스펙트럼이 전기장을 걸었을 때 생겨났거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변경하는군요. 새로운 양자수의 등장, 제이만 효과의 이론적 설명. 독일의 조머펠트야. 조머펠트는 1868년 의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다. 수업을 들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수로 일했다. 교수의 조수가 되었다. 편미분을 강의했다. 팽이 이론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수학과 교수가 되었고
응용역학 교수가 되었다. 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제자를 많이 양성했다. 하이젠베르크, 파울리, 디바이, 베테, 란데, 브릴루앙 등을 가르쳤다. 조머펠트는 제이만 효과나 슈타르크 효과는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두 효과에 추가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어 모형의 양자수 n 이외에 새로운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새로운 양자수를 L과 M이라고 썼다. 조머펠트는 정수로 표현된 세 개의 양자수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을 제이만 효과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해 발견했다. 와, 대박. 조머펠트는 이 세 개의 양자수 중 M은 원자의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를 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자기 양자수? 이러한 양자수의 도입으로 조머펠트는 제이만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 양자수가 1인 궤도일 때 허용되는 부양자수는 0이므로 자기 양자수는 0이 된다. 조머펠트는 이 경우를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바닥 상태라고 불렀다. 이때 부양자수는 하나의 값만을 가지므로 자기장이 있든 없든 전자의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이거 뭔 소리지? 따라서 제이만 효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주 양자수가 2인 궤도를 보자. 이 경우 부양자수는 0과 1이 가능하다. 부양자수가 0이면 자기 양자수는 0만 가능하지만 부양자수가 1이면 자기 양자수는 -1, 0, 1이 가능하다. 즉 자기장을 걸어주면 서로 다른 자기 양자수의 값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더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며 제이만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조머펠트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에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나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기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논문은 단순히 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후이다. 양자역학의 탄생, 양자를 묘사하는 물리학 1924년부터 1926년에 양자역학이 탄생했다. 드브로이가 양자역학 포문을 열었다. 1924년 그는 물질의 이중성을 주장했다.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둘 다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전자는 파동으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전자의 파동 함수를 이거를 프사이라고 그러나? 프시 프시 엡실론 이거 V가 아니라 입실론이 맞나? 프시 XYZ 시간 여기서 t는 시간이고 XYZ는 전자의 위치좌표를 나타낸다. 1925년 하이젠베르크는 양자가 만족해야 하는 근본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다. 고전 역학에서는 고전적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양자의 경우 두 양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불확정성의 원리이다.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이 나오고 보든과 요르단은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나 운동량이 수가 아니라 파동 함수의 연산자가 되어야 한다.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나 운동량이 수가 아니라 파동 함수에 작용하는 연산자가 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그 후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을 이용해 수소 원자 속 전자의 운동을 다룰 수 있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이고 전자에 비해 너무 무겁다. 근데
둘 사이에 같은 크기의 전자력이 작용하지만 원자핵은 거의 안 움직이고 전자만 움직인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 힘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 전기력에 비해 너무 작아서 무시할 거야. 수소 원자 속의 전자는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니까 이제 3차원에서의 불확장성 원리와 슈레딩거 방정식을 알아야 해. 위치와 운동량이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연상자로 기술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 X햇 운동량의 X성분 햇 마이너스 운동량의 X성분 햇 뭐가 달라? 뭐지? 막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하면은 허수 I 곱하기 하버 I 곱하기 하버 I 곱하기 하버 I 곱하기 하버가 된다. 이러한 연산자들을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파동함수 p시 xyz 시간에 작용하면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x 연산자는 x로 가고 무슨 소리지? y 연산자는 y로 가고 z 연산자는 z로 간다? 그래서 이 운동량의 x 성분의 연산자는 i분의 하버에다가 전미분한 거가 된다. 해밀토니안 연산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3차원에서의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시간을 의존하지 않으면 p시 xyz가 된다. 이때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야 하므로 해밀토니안 연산자 p시 함수는 역학적 에너지 p시 또는 그렇게 된다. 이거를 시간 V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다. 보른의 확률 해석 p시는 무엇을 나타내나요? 이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보른이야. 그 내용을 알아보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간단하게 이게 뭐냐면 시간 의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위의 식의 양변에 켤레 복수수를 취하면 이렇게 된다. 왼쪽에 사이 별? 이 별이 뭐지? 켤레 복수수를 취한 건가? 왼쪽에 막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지? 아무튼 p시에 켤레 복수수를 취하면 p시 별이 된다? 그리고 원래 식의 왼쪽에 p시 별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켤레 복수수를 취한 슈레딩거 방정식에 p씨를 곱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빼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된다. 전자를 묘사하는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복수수이지만 복수수의 크기는 실수이다. p씨 절대값의 제곱은 복수수 p씨의 크기의 제곱, 곧 실수의 제곱이므로 음수가 되지 않는다. 이거 배운 것 같은데? 따라서
푸시의 이 파동함수의 제곱은 0과 같거나 크다. 푸시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은 어떤 의미를 갖죠? 유체역학의 연속 방정식 무엇을 했다. 이건 또 뭐라 읽냐면요. 시그마가 아닌데? 로인가 이거는? 로 pxt는 시각 x 위치에서의 유체 입자수 밀도이고 j는 xt는 유체의 플럭스를 나타내 플럭스는 뭐라면 어떤 단면을 지나가는 유체에 대하여 단위 시간단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유체 입자수를 말해. 유체의 연속 방정식과 양자역학에 무슨 관계가 있죠? 양자역학에선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고 단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 알 수 있어. 이 때문에 보르는 푸시 제곱을 어떤 위치, 어떤 시각에서 전자를 말할 발견한 확률 밀도를 로 XYZT로 생각했어. 오케이. 로 XYZT는 푸시 제곱이다. 오, 신기하네. 그렇다. 로 XYZT는 사이의 제곱. 음수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군요. 맞아. 또한 전자의 확률 플럭스를 이렇게 정의했네. 확률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도 확률 총합이 1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야. 이 유체역학 연속 방정식을 전체 부피에 대해 적분해볼까? 전체 부피는 반지름이 무한대인 구라고 할게.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헉, 갑자기 편미분이 미분으로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시간에 따라 반영하지 않는다. 보르는 이 양을 확률의 총합이라고 생각했다. 즉, 1은 푸사의 제곱에다가 이거를 v에 대해 적분한 게 된다. 파동함수보다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군요. 네? 물리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실수하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일반적으로 복수수니까 말일세. 보르는 양자역학의 물량을 측정하는 연산자를 파동함수에 사용해서 연산자에 대한 고유값과 파동함수의 곱이 나오는 체계를 이룬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연산자 A가 뭐죠? A햇이 파동함수 P씨의 작용에 고유값 A를 가진다고 하면 가속도인가? 라고 쓸 수 있다. 짜잔. 또한 양자역학에서는 복수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물리량은 실수해야 하므로 됐다. 이렇게 된다. 네, 그렇다. 그렇게 된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에르미트 연산자인가요? 에르미트 연산자
에르미트 연산자가 아니면 기대값이 허수가 될 수도 있군요. 맞아.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산자는 바로 듯이 에르미트 연산자여야 해. 구좌표계 3차원 공간에 다르게 나타내기. 아니? 조마펠트가 도입한 세계의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는 아직 안 나타나네요. 세계의 양자수는 3차원 양자역학으로 수소 원자의 전자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수학적으로 아주 복잡해. 이것은 물리학과 학생들도 3학년 2학기 때 양자역학 2라는 과목에서 공부한대. 수리 물리학 과목에서 봐야고. 구좌표계에 대해 알아야 해. 데카르트 좌표와 구좌표야. 공간상의 점피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구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구좌표계는 사익각 세타와 xy 평면으로의 수선의 발을 그렇게 한대. 이거는 뭐라 했냐면 P인가? 아닌데. 오! 여기서 이 점 P를 데카르트 좌표에서는 XYZ로 나타내는데요. 구좌표로 나타내면은 그 거리 반지름? 이래야 하나? 거리 R, 세타, 그리고 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위각. 그러니까 그렇다. 짜잔. 편각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방위각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P 다시는 OP의 그림자이므로 이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R 사인 세타가 된다. 오. 이 그림을 보자. 데카르트 좌표를 구좌표로 나타내면 짜잔. 구좌표를 데카르트 좌표로 나타내면 짜잔. 단위 벡터를 구하면 짜잔. 네? 어떻게 이런 식을 나온 건가요? 그림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R 연산자는 세타와 이 방위각의 함수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이걸 미분으로 쉽게 구할 수 있군요.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나머지는 자네가 해볼 수 있죠? 그럼요. 바로 다음 식들일세. 마지막 식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다 모르겠어요. 간단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거든. 아하, 그렇군요. 편미변 결과를 보면 짜잔! 이렇게 된다. 엄청 복잡하네요. 3개만 증명해줄게. 나머지는 자네가 한번 증명해보게. 아, 쉽지 않네.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미분의 연쇄규칙이라고 한데 미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편미분에서도 적용돼. 네? 연쇄규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 나름 예쁜 모습이네요? 라플라시안을 구좌표 가열로 바꿔볼게.
우와, 아주 복잡하네요. 이렇게 돼.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하군요. 와, 미친 사람인가? 그렇지. 대학생일 때가 기억나는군. 난 이런 복잡한 계산을 즐겼거든. 너무 재밌었다네. 그러니까 이론 물리학자가 되셨죠? 인정하지. 이번에는 구좌표계로 부피요소를 나타내볼까? R 방향으로 아주 작게 쪼갠 한 부분의 길이를 R 변화량, 세타 변화량, 그 방위과학 그 변화량, 다음과 같은 모양을 상상해봐. 짠. 그림. 직육면체를 닮았지? 근데 곡선이잖아요. 이 변화량들을 0으로 보내버리면 이거는 dr, d세타, d방위가 된다. 부피요수는 이렇게 된다. 이 부피요수를 구해 부피를 구할 수 있군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잘하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구의 부피를 v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 친구들을 다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저렇게 잘 돼서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된다. 와. 각 운동량 연산자. 잠깐만 이거 뭐지? 연산자로 나타낸다. 각 운동량도 연산자로 바뀐다. 각 운동량의 연산자는 이렇게 된다. 각 운동량 연산자도 에르미트 연산자인가요? 물론이야. 다음 식을 봐봐. 그래서 에르미트 연산자가 된다. 재밌는 관계를 만족한다. 자, 이렇게 된다. 구좌표로 나타낼 수도 있죠. 각 운동량 연산자는 이 세타랑 편각과 방위각만 관련이 있군요. 각 운동량 연산자를 그냥 각 운동량이라고 할게. 그렇다. 그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다. 수소 원자핵 속으로 수소 원자핵 속의 전자는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력을 받아 그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짜잔. 어딨지? 짜잔. E는 전자의 전하량이야. 즉 포텐셜 에너지는 R만의 함수라네. 그렇지. 포텐셜은 슐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포텐셜 에너지와 구좌표계의 R만의 함수이니까 파동함수를 구좌표계로 나타내지. 라플라시안의 구좌표계를 써야겠군요. 미친 사람아, 엄청 복잡하네요. 다음과 같이 잘 생각해봐. 자, 이렇게. 익숙한 함수가 나왔다? 응? 이거 참 고급 화학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요 시그마는 음수다. 로는 잠깐만. 시그마는 마이너스 절대값 시그마라고 쓰면은 아니 뭐라 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